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신 여러분을 위해 조용한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조선 후반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고르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시지요.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노장수 만복은 마을 순찰을 마치고 강둑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50평생을 혼자 살아온 그에게 이 고요한 밤 순찰은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은빛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순간 강물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갈대를 스치는 소리라 여겼지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아이 울음이라니. 만복은 허리춤에 칼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오랜 전장 경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갈대숲을 헤치며 들어가자 물가 바위 위에 젖은 보자기에 쌓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고급스러운 명주였고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아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음을 멈춘 아이가 만복을 똑바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눈빛은 갓난아이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세상을 이미 한 번 살아본 듯한 눈빛이었지요. 이게 대체. 만복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자국 흔적이 없었습니다. 강물이 아이를 떠내려 보낸 것처럼 보였지만 명주 보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아이를 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자기 안쪽을 확인하던 만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옥패 하나가 아이의 옷깃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옥패에는 용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문양은 왕실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옥패를 보자기 깊숙이 감췄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이는 만복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지만 아이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복의 심장 소리에 맞춰 고요히 호흡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관아에 보고하면 아이는 즉시 궁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왕실의 물건을 지닌 아이라면 더욱 그러했지요.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강에 버려진 왕실의 아이가 무사할 리 없다는 것을. 누군가 이 아이를 죽이려 했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살리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에 떠내려 보내되 살 수 있게끔 누군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둔 것이지요. 만복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이 내게 맡긴 것이라면 내가 지켜야겠지. 그는 보자기를 여며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만복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옥패를 다시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용의 눈에 아주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왕실 반계의 표시였습니다. 반계라면 권력 다툼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크군. 만복은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옥패를 천천히 불 속에 넣었습니다. 옥은 타지 않았지만 높은 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하지만 이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다. 옥패가 산산조각 나자 만복은 가루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이제 아이의 과거를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만복의 집에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지요. 만복나리께서 아이를 거두셨다니. 혼자 사시던 분이 무슨 바람이 부신 거요? 만복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가에서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소. 부모를 찾을 수 없어 내가 키우기로 했소. 마을의 약초꾼 허윤 노인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먼.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시오?
눈빛을 보게. 갓난아이가 사람을 이렇게 또렷이 바라보는 법이 없어. 그리고 허윤 노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가 즉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뼉 리듬에 맞춰 몸을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이런. 이 아이는 소리를 느끼는구먼. 보통의 감각이 아니야. 만복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은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노인장,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시오. 허윤이 만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을 읽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이 아이에겐 비밀이 있구먼. 내 입 밖에 내지 않겠네. 만복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또렷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강훈이다. 강물처럼 흘러도 운명에 꺾이지 말거라. 그렇게 강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강훈이 3살이 되던 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나리댁 아이가 말도 없이 물건을 찾아낸대요. 글쎄, 어제는 잃어버린 닭을 소리만 듣고 찾아냈다던데. 만복은 이 소문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훈은 다른 아이들과 명확히 달랐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빗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올지 알았고 바람 소리로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대장간 주인 박쇠가 찾아왔습니다. 만복 형님, 강훈이가 참 신기한 아이더군요. 어제 대장간에 왔다가 망치질 소리만 듣고는 쇠가 금 갈 것이라고 하더니만 정말 그날 저녁 쇠붙이가 갈라졌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서방, 그런 말은 밖에서 하지 마시게. 아이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요. 아니 형님. 이건 운이 아니라 운일 뿐이요. 만복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강훈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운아, 아비 말 잘 들어라. 강훈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비는 안다. 하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왜요, 아버지? 강훈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던 아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만복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함을 이용하려 할 뿐이지. 이용료? 그래. 너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게 된다. 그러면 넌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돼. 강훈은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용히 자신의 능력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숨기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석 달 후 관아의 세금 징수관 조필재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본래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들어 오면 항상 규정보다 더 많이 가져갔고 마을 사람들의 재능 있는 자식들을 관아로 데려가 자신의 수족으로 삼곤 했습니다. 조필재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만복 나리댁 아이가 정말 신통하다니까요. 소리만 들으면 뭐든 알아맞힌대요. 조필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호, 그런 아이가 있다고? 그 아이 이름이 뭐라 했나? 강훈이라고 합니다. 강훈. 흥미롭군. 조필재는 다음 날 바로 만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만복은 대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조나리? 허허, 만복 장수. 그렇게 경계하지 마시게. 자네 아들이 재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축하하러 왔네. 아들은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평범? 허허, 겸손도 좋지만 지나치면 해가 되는 법이지. 조필재는 강제로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강훈이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강훈인가? 조필재가 다가가자 강훈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먼. 조필재가 손뼉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불규칙한 리듬이었습니다.
강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데? 소문이 과장된 것 같군. 조필재가 비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 마당의 우물에서 물 깃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두레박을 내리는 소리였지요. 강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곧 끊어질 거예요. 뭐? 두레박 줄이요. 13번째 물을 길 때 끊어질 거예요. 조필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구먼.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3번째 두레박을 올릴 때 정확히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안악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필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만복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우연입니다. 줄이 낡은 것을 우리도 알고 있었소. 우연? 허허. 이건 우연이 아닐세. 조필재는 강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만복 장수, 이 아이를 관하로 보내시게. 나라를 위해 쓸모가 있을 것 같소. 안 됩니다. 뭐? 제 아들은 관하로 보낼 수 없습니다. 조필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네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명령일세. 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 법. 좋아. 그럼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나? 조필재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네 집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겠군.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조필재와 충돌하면 강훈이 더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은 정확히 내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하게. 그 아이는 언젠가 관하로 오게 될 걸세. 재능이란 건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 조필재가 떠난 후 만복은 강훈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우나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만복은 허윤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장, 부탁이 있소. 말해보게. 강훈이를 평범하게 만들 방법이 없겠소? 허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능을 없앨 수는 없네. 하지만 감추는 법은 가르칠 수 있지. 이 늙은이가 젊은 시절 궁에서 일할 때 배운 것들이 있거든. 궁이라니요? 허윤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왕실 의원이었다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지 못해 여기로 쫓겨났지. 그때 배운 것이 있어. 특별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는지 말일세. 가르쳐 주시겠소? 물론이지. 저 아이가 무사히 자라는 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일세. 그렇게 강훈의 진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능을 키우는 수련이 아니라 재능을 감추는 수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필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재능을 그냥 둘 순 없지. 기다려라, 강훈. 언젠가 내 재능은 내 것이 될 테니까. 강훈이 7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2달째 비가 내리지 않았고 논밭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냈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이러다간 올해 농사를 망치겠어. 수확이 없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강훈은 매일 아침 강가에 나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허윤 노인에게 배운 대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훈이 집으로 돌아와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흘 후에 비가 올 거예요. 만복은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강물 소리가 달라졌어요.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변했어요. 그리고 바람도 달라요. 확실하냐? 네. 만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강훈의 말이 맞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강훈의 능력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아비 혼자만 알고 있겠다. 하지만 사람들이 준비하면 안 된다, 우나.
내 말이 맞든 틀리든 이 일은 우리만 알아야 한다. 강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돕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다. 드디어 비가 온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거센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진 것입니다.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낮은 지대의 집들이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마을 동쪽 박수의 집은 강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물이 불어난다. 대피해야 해. 사람들이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쇠는 대장간의 쇠붙이들을 옮기느라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박서방, 빨리 나와야 해. 잠깐만, 이것들을 두고 갈 순 없어. 그때 강훈이 뛰어왔습니다. 박 아저씨, 그것들은 버려두세요. 오나, 이건 우리 집 전 재산이. 지금 나가지 않으면 강둑이 무너집니다. 강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쇠가 망설이는 순간 강 상류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훈은 즉시 박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당장요. 두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온 지 채 10초도 되지 않아 강둑이 무너지며 박쇠의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쇠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내 집이.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강훈을 깨어났습니다. 고맙다, 운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속에 있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훈이가 어떻게 알았지? 강둑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을까?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만복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 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강훈이가 물소리만 듣고 강둑이 무너질 걸 알았대. 신기한 능력을 가진 게 분명해. 저번에도 우물줄이 끊어질 걸 맞췄잖아. 일주일 후 예상대로 조필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군졸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복 장수 오랜만이군. 만복은 대문을 굳게 닫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허허, 그렇게 경계 마시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네. 조필제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관찰사 어른께서 강훈이의 재능에 대해 들으셨네. 그래서 아이를 관아로 데려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라는 명을 내리셨지. 거부하겠소. 자네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 이건 명령이야. 만복이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 아들을 데려가려면 저를 먼저 넘어야 할 것이오. 군졸들이 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강훈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운아, 들어가 있거라. 아니요. 제가 나설게요. 강훈이 조필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나리, 제가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 네. 나리께서 내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조필제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있군. 좋아, 내가 시험을 내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저항 없이 따라와야 해. 좋아요. 만복이 강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운아, 이러지 마라. 아버지, 믿어주세요. 강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조필제가 군졸에게 뭔가 속삭였고 군졸 하나가 마을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군졸이 3개의 작은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 각각 다른 것이 들어있네. 물, 술, 식초지. 냄새를 맡지 않고 보지도 않고 오직 소리만으로 구분해보게. 항아리를 흔들 수 있나요? 물론이지. 강훈이 첫 번째 항아리를 들어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찰랑찰랑.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물이에요. 두 번째 항아리. 흔들 때의 소리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건 술이에요. 세 번째 항아리. 이건 식초예요. 조필제가 항아리들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확했습니다. 쉬운 것이었나? 그럼 이번엔. 조필제는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동일한 크기의 나무 상자 10개를 놓았습니다. 이 중 하나에만 쇠구슬이 들어있네. 찾아보게. 역시 소리만으로. 강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첫 번째 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똑. 울림이 달랐습니다. 빈 상자의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상자를 두드렸을 때 강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예요. 상자를 열자 정말로 작은 쇠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조필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네. 조필재는 강훈을 데리고 마을 뒤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가 언제 굴러떨어질지 맞춰보게. 네. 자네 능력이 진짜라면 바위의 균열을 소리로 알 수 있지 않겠나? 이 바위가 언제 무너질지 말해보게. 강훈은 바위에 다가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한 끝에 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바위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뭐? 적어도 100년은 더 버틸 거예요. 균열이 없어요. 조필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 이 바위는 곧 무너질 거라고 산지기가. 그때 마을의 석공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조나리, 제가 이 바위를 30년째 보고 있습니다. 저 아이 말이 맞습니다. 이 바위는 튼튼합니다. 조필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필재는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명심해라, 강훈. 재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내가 아무리 숨어도 말이야. 그가 떠난 후 만복은 강훈을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운아. 정말 잘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조필재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다음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날 밤 허윤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운아, 이제 진짜 수련을 시작해야겠구나. 진짜 수련이요? 그래. 내 능력을 감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제는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완벽히 숨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노인의 눈빛은 심각했습니다. 세상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다. 그러니 내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숨어야 해. 강훈이 10살이 되던 해 허윤 노인의 가르침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운아, 오늘부터는 귀를 막고 살아야 한다. 귀를 막는다고요? 아니, 진짜로 막는 게 아니야. 듣되 듣지 않는 척하는 거지. 내 능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해. 노인은 강훈을 데리고 매일 새벽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에 반응하지 마라.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그것부터 막아야 한다. 노인은 강훈의 뒤에서 갑자기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강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다시. 이 훈련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강훈은 점차 소리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강훈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야, 강훈아. 우리랑 숨바꼭질하자. 응. 강훈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놀았습니다. 술래가 되면 일부러 찾지 못하는 척했고 숨을 때는 쉽게 발각되는 곳에 숨었습니다. 강훈이는 숨바꼭질 정말 못하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강훈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속에는 모든 아이들의 숨소리, 발소리, 심장박동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들리지 않는 척해야 해.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바꼭질 중이던 막내 서기가 오래된 우물 뚜껑 위에 올라갔습니다. 강훈의 귀에 미세한 균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 하지만 강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니까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냥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일지도 몰라. 하지만 균열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물 뚜껑이 서기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훈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석 달간의 훈련도 이 순간만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가, 비켜. 강훈이 달려가 서기를 밀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물 뚜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서기는 강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강훈이가 어떻게 알았지? 우물 뚜껑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 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기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이 강훈을 불렀습니다. 우나, 오늘 일 들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만복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을 구한 건 잘한 일이야. 하지만 이제 또 소문이 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조필제가 다시 올 게다. 과연 사흘 후 조필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협박 대신 회유를 선택했습니다. 만복 장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게. 강훈이의 재능은 숨길 수 없어. 그렇다면 차라리 제대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무슨 소리요? 관아에서 강훈이에게 제안이 있네. 정식으로 관에 소속되는 대신 자네 집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강훈이에게는 매달 녹봉도 지급하고. 만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금 면제는 가난한 그들에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게다가 강훈이는 계속 집에서 살 수 있네. 다만 관아에서 필요할 때만 일을 도와주면 돼. 어떤가?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생각해보게.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네. 조필제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만복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세금도 면제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우나, 그건 미끼일 뿐이다. 만복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가끔만 일을 시킨다고 하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할 게다. 그러다 어느새 넌 그들의 도구가 되어버려. 하지만 아버지는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마을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런 건 아비가 걱정할 일이다. 만복이 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나, 아비는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누구의 도구가 아닌 내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야. 그날 밤 강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만복이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강훈은 조용히 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뭘? 저를 거둔 것이요. 만복은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내가 내 아들이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저 때문에. 누나. 만복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을 원해.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사람이 아니야. 재능 그 자체지. 사람은 그저 재능을 담는 그릇일 뿐이고. 아비는 내 재능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내가 평범해도 넌 내 아들이야. 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필제가 다시 찾아왔을 때 만복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절하겠소. 조필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복 장수, 현명한 선택을 하시게. 이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위협이요? 위협이 아니라 충고지. 관찰사 어른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답은 같소. 제 아들은 넘길 수 없소. 조필제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달부터 자네 집 세금이 2배가 될 거야. 그리고 강훈이가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할 거고.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허허, 자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지. 조필제가 떠난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만복 형님 미안하지만 앞으로 강훈이를 마을 일에 참여시킬 수 없을 것 같소. 무슨 말이오? 조필재가 협박을 했소. 강훈이를 쓰는 집은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다들 형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각자 살기도 힘든 형편이라.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오. 괜찮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훈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었고 세금은 2배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만복은 자신의 칼을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그 칼을요. 2달 후에는 집의 가구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들의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강훈은 이 모든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관아에 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는 못 버텨요. 버틸 수 있어. 만복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강훈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관아로 가서 자수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허윤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려느냐? 노인장. 관아로 가려는 거지. 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세요. 허윤이 강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운아, 내 아버지가 지키려는 건 단순히 너만이 아니야. 네? 내 자유, 내 인생, 내 선택권. 그 모든 것을 지키려는 거지. 내가 지금 관아에 가면 내 아버지의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래도 세상엔 다른 길이 있단다.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방법을 찾아보마. 노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왕실 의원이었어. 아직 쓸 수 있는 인맥이 남아있지. 그날 밤 허윤 노인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옛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구나. 노인의 편지는 수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노인이 한때 목숨을 구해준 귀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가 강훈과 만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허윤 노인의 편지가 수도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만복과 강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만복에게 관아는 집을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열흘 안에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집은 관의 소유가 될 것이요. 조필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통지문을 내밀었습니다. 어떤가 만복장수? 이제라도 강훈이를 보내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주지. 만복은 통지문을 받아들고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조필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냐? 좋아, 열흘 후에 보자고. 조필재가 떠나고 강훈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운아. 괜찮지 않아요. 집까지 빼앗기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만복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집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한 번 잃은 자유는 되찾을 수 없단다. 그날 밤 강훈은 자신의 능력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평범했다면,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하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기침소리, 강물의 흐름,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말발굽 소리? 강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급하게 마을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상해. 이 시간에? 10분쯤 지나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 장수댁이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만복이 문을 열자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리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금색 띠가 달린 것으로 보아 상당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병조 참판 이정학이라고 합니다. 허윤 어르신의 서신을 받고 왔습니다.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조 참판이라니. 허 노인장께서 대체. 이정학이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허윤 어르신은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20해 전 제가 역병에 걸렸을 때 목숨을 구해주셨지요. 그분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는 품에서 서신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강훈이라는 아이에 대해 자세히 적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조필재라는 자의 횡포에 대해서도요. 이정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필재가 권력을 남용해 백성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만복이 망설이자 강훈이 나섰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조나리가 한 말, 협박한 내용, 부당하게 거둔 세금. 모두 기억합니다. 이정학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윤 어르신께서 이 아이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소리만으로 세상을 읽는단 말이오? 만복이 강훈을 막아섰습니다. 대감 제 아들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것이라면 오해 마시오. 이정학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필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훈이가 기억하는 내용들을 증언으로 쓸 수 있다면. 강훈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나, 내가 결정해라. 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필재가 한 모든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병조 참판에 깃발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고 조필재는 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대감 무슨 일로 이곳까지? 조필재. 이정학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너는 지난 3년간 이 지역에서 백성들을 상대로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저는 그저 직분을 다했을 뿐. 직분? 세금을 멋대로 올리고 백성의 자식을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것이 직분이더냐? 조필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강훈이라는 아이가 모든 것을 증언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낱낱이 기억하고 있더구나. 한낱 아이의 말을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이정학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증언뿐이 아니다. 내가 직접 조사했더니 증거가 산더미처럼 나오더구나. 장부를 조작한 흔적, 부당하게 거둔 세금 기록, 강제로 징집한 사람들의 명단. 조필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 이정학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 필체로 쓰인 장부가 수십 권인데 모함이라고. 내가 직접 받아간 뇌물 목록이 있는데. 조필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관직에서 파면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거둔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대감, 제발, 끌어내라. 군졸들이 조필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비명과 애원이 관아를 가득 메웠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조필재가 파면됐대. 그 악독한 놈이 드디어 벌을 받았구먼. 만복나리와 강훈이 덕분이래. 하지만 만복과 강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학이 다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조필재 문제는 해결되었소. 그가 부당하게 거둔 세금도 모두 돌려받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대감. 하지만 이정학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강훈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필재만이 아니라 다른 관리들도 강훈이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오. 특히 관찰사는 조필재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더 높은 곳에서 강훈이를 부르려 할 것이오. 그때는 내 힘으로도 막기 어려울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훈이를 제 집에 양자로 보내는 겁니다. 병조 참판의 양자라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요. 만복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자라니요? 물론 형식상으로만입니다. 실제로는 계속 이곳에서 지낼 수 있어. 다만 문서상으로만 제 양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신분이 보장되고 누구도 강훈이를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강훈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대감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식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저의 아들입니다. 다른 누구의 아들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정학은 만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신념을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제게 연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정학이 떠난 후 허윤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잘 해결됐다고 들었네. 노인장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와 운이의 의지 덕분이지. 허윤이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네. 조필제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어. 앞으로 더 큰 물고기들이 너를 노릴 게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니 더 철저하게 숨어야 해. 내 능력을, 내 존재를 완벽하게 감춰야 한다. 어떻게요? 허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평범함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봐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을 없애는 거지. 그게 가능한가요? 어렵지. 매우 어려워. 하지만 그것만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날 밤부터 강훈의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재감을 지우는 훈련. 뛰어나지도 못하지도 않게. 기억되지도 잊히지도 않게. 완벽한 중간, 완벽한 평범함. 그것이 강훈이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강훈은 적당히 웃고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인상 깊지도 무례하지도 않게. 일을 할 때도 딱 보통 정도의 속도로 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눈에 띄고 너무 느리면 기억되니까요. 허윤 노인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운아. 이제 정말 평범해 보여. 하지만 만복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매 순간 자신을 억누르고 본능을 숨기며 재능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날 밤 만복은 잠든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훈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싶어. 소리를. 자유롭게 듣고 싶어. 만복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가두고 있는 건가.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만복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도 저 별처럼 자유롭게 빛날 수 있기를. 강훈이 15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홍석범. 젊고 야심찬 관리로 자신의 치적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특별한 인재가 있다고 들었소. 홍석범은 부임 첫날부터 강훈에 대한 소문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조필제가 눈독 들였다던 그 아이 말이요. 부하관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훈이라는 아이입니다만. 조필제의 일 이후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재능 있는 자가 조용할 리 없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하지만 홍석범은 조필제처럼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교활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현감께서 마을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술 경연 대회를 연다. 목공, 대장장이, 농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고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관아의 일을 맡길 것이다. 마을 젊은이들이 술렁였습니다. 상금이 꽤 크던데? 관아 일을 맡으면 신분 상승의 기회도 있고. 나도 한번 나가볼까? 강훈은 참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목수 김만석이 다리를 다친 것입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 마을 대표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사다리에서 떨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이구먼. 만석이가 못 나가면 우리 마을이 창피를 당할 텐데. 다른 목수는 없나? 젊은 목수라면. 강훈이밖에 없는데. 마을 이장이 만복을 찾아왔습니다. 만복 형님,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시오. 강훈이를 대회에 내보낼 수 없겠소? 마을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 만복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소.
강훈이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마을만 참가를 못하게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억지로 부탁할 순 없지. 하지만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훈이가 나가면 되는데 왜 안 나간다는 거야? 마을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만복이 너무 아들을 과보호하는 거 아니오? 소문은 점점 커졌고 마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만복에게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강훈이 우물가에 가면 다른 아이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일주일 후 강훈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회에 나가겠어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 괜찮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만복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나, 넌 못하는 척해야 한다.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돼. 알아요. 허 노인장께 배웠잖아요. 완벽한 평범함이요. 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절대 눈에 띄지 마라. 대회 당일 마을 광장에는 인근 5개 마을에서 온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홍석범 현감이 높은 단상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겠다. 목공 부문부터 시작하지.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어진 나무로 의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2시간. 강훈은 침착하게 나무를 살폈습니다. 그의 귀에는 나무의 결, 단단함, 습기의 정도가 모두 들렸습니다. 이 부분은 약하니까 피하고 이쪽 결을 따라 자르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본능을 억눌렀습니다. 일부러 나무를 두드려보고 자를 대어보며 다른 참가자들처럼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열심히 톱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급하게 자르다가 나무를 망쳤고 어떤 이는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강훈은 정확히 중간 속도로 작업했습니다. 톱질 소리를 들으면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었지만 일부러 몇 번씩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기 동촌 박철이 벌써 절반을 끝냈네. 빠르긴 한데. 의자가 삐뚤어진 것 같은데? 강훈이는 어떤가? 그냥 보통이네. 특별할 게 없어. 강훈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완벽한 평범함.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시간이 끝났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석범이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튼튼하지만 마무리가 조잡하고, 이건 예쁘지만 앉으면 부러질 것 같군. 이건, 그저 그렇고. 홍석범의 시선이 강훈의 의자에 닿았습니다. 의자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평범했습니다. 튼튼하지만 최고는 아니었고 예쁘지만 감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딱 중간이었습니다. 이것도 무난하군. 홍석범은 의자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평범했습니다. 이상하군. 이렇게 정확히 중간을 맞추기가 더 어려운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승은 동촌 박철. 박철의 의자는 튼튼했지만 디자인이 조잡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등은 서촌 김영수, 3등은 강훈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딱 중간 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강훈이가 별로였네. 뭐야, 그냥 평범한 실력이잖아. 괜히 기대했네. 만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홍석범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홍석범이 강훈의 의자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상해. 그는 의자의 결합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일부러 평범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미있군. 재능을 숨기고 있어. 홍석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홍석범은 강훈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강훈이라 했나? 어제 대회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현감님.
자네 의자를 다시 봤는데 말이야. 매우 흥미로웠어. 강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딱 중간이더군. 너무 완벽하게 중간이었어. 자네 혹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닌가? 아닙니다. 제 실력이 그 정도입니다. 홍석범이 웃었습니다. 거짓말이군. 나무를 다루는 솜씨를 보니 최소한 10년은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겨우 저 정도밖에 못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지. 강훈은 침묵했습니다. 좋아,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하지. 홍석범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를 위해 일해주게. 자네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서 말이야. 그러면 자네와 자네 아버지를 위해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겠네. 거절하겠습니다. 뭐? 저는 평범한 목수입니다. 현감님을 위해 일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홍석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훈,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조필제의 전철을 밟고 싶지는 않을 텐데. 강훈은 고개를 들어 홍석범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감님, 조필제는 백성을 괴롭혀서 파면되었습니다. 현감님도 같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홍석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건방지군. 좋아, 오늘은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생각해봐라. 자네가 순순히 따르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거야. 강훈이 물러나오자 홍석범의 참모가 물었습니다. 현감님, 저 아이를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조사를 해봐라. 강훈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라. 약점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날 밤 만복이 강훈에게 물었습니다. 현감이 뭐라 하던가? 일하라고 했어요. 거절했고요. 만복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아버지, 제가 너무 눈에 띈 걸까요? 아니다. 넌 잘했어. 완벽하게 평범했어. 만복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평범함조차 의심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숨어도 누군가는 의심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만복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떠나요? 이 마을을, 이 고을을 떠나는 거야.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 강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지. 그때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윤 노인이었습니다. 만복, 큰일이야. 무슨 일이십니까? 현감이 자네 집 토지 문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문제를 만들려는 거야. 만복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허윤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해. 떠날 거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해. 만복과 강훈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해를 함께 산 이 마을.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자, 우나. 정말 떠나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만복의 낡은 칼 하나. 새벽녘 떠나기 직전 강훈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저 나무 아래서 친구들과 놀았고 저 길을 걸으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나, 가자. 강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만복과 강훈은 사흘을 걸어 산을 넘었습니다. 목적지는 북쪽 국경 마을 청림이었습니다. 허윤 노인이 추천한 곳이었지요.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지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만큼 관의 감시도 느슨한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청림 마을이 보일 거야. 만복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흘간의 강행군이 50 넘은 몸에는 무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잠시 쉬어가요. 아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누가 와요? 5명. 아니, 6명이요. 숨자. 두 사람은 재빨리 기렵수풀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관군 복장을 한 군졸들이 말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강훈의 귀에 들렸습니다. 청림 마을까지 수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만복과 강훈 부자를 찾는 거지. 그래. 현감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어. 반드시 찾아내라고. 산소까지 도망쳤을 텐데 찾을 수 있을까? 국경 마을들은 다 봉쇄됐어. 어디론가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걸린다. 군졸들이 지나가고 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수배령이 내려진 모양이구나. 어떡하죠, 아버지? 만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림 마을은 포기한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어디로요? 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두 사람은 방향을 바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하룻밤 묵어요. 강훈이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불을 피우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만복은 열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만복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점점 높아졌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강훈이 다급히 만복을 흔들었지만 만복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초. 약초가 필요해. 강훈은 허윤 노인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는 계곡 근처에 자라고 기침에는 도라지 뿌리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약초를 찾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강훈은 불을 크게 지펴놓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 계곡을 찾았고 풀잎 스치는 소리로 약초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발소리로 땅의 단단함을 확인하며 위험한 곳을 피했습니다. 1시간 만에 필요한 약초를 모두 구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와 약을 다리고 만복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만복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나, 미안하다. 왜요? 너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만복이 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만약 아비가 못 가게 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라. 만약 그렇게 되면 넌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만복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강하니까.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훈은 밤새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새벽이 되자 만복의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강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습니다.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훈은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이미 밖으로 새어나갔을 것입니다. 저기 동굴에서 연기가 나왔어. 가보자. 군졸들이었습니다. 강훈은 재빨리 만복을 업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동굴 뒤편으로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강훈은 그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군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분명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어. 주변을 수색해. 강훈은 숨을 죽였습니다. 만복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군졸 하나가 동굴 뒤편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훈과 불과 몇 걸음 거리였습니다. 들키면 안 돼.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쪽에 발자국이 있다. 가자. 군졸들이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강훈은 한참을 더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군졸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가 도와준 건가? 강훈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강훈과 만복의 도망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동했습니다. 마을은 피하고 사람은 피했습니다. 만복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강훈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산속 버려진 절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훈이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 비명, 그리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누군가 싸우고 있어. 강훈은 망설였습니다. 개입하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도와야 해. 강훈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속 공터에서 산적 3명이 한 여인과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놔.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여인이 아이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강훈은 주변의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산적들의 급소를 노려 던졌습니다. 퍽, 퍽. 2명의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남은 1명이 칼을 빼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야? 나와. 강훈은 나무 뒤에 숨어 또 다른 돌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산적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으악!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산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강훈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외쳤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강훈은 멈칫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강훈은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여인은 이미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신, 혹시 도망자세요? 강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도망자예요. 여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어요. 관아에서 저와 아이도 잡으려 했고요. 그래서 도망쳤죠. 강훈은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혼자 도망치기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이 아이 때문에라도. 여인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강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망자예요. 아버지와 함께요. 그렇군요. 혹시 함께 가시겠어요? 강훈도 놀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죠. 서로 도울 수 있고요. 그렇게 강훈의 일행은 셋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한설이, 아이는 5살 난 딸 월이었습니다. 절터로 돌아온 강훈이 상황을 설명하자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운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우리도 위험한 처지인데.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도와야 해. 그게 짐승과 다른 점이니까. 설이는 간호에 능했습니다. 그녀가 만복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만복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월이는 강훈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강훈을 의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4사람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해요. 설이가 말했습니다. 북쪽 국경 너머에는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는 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죠. 하지만 국경을 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길을 알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자. 4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홍석범 현감이 직접 추격대를 꾸려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국경을 넘는 길에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훈의 시련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이를 데려갔지만 한 사람의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운명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잠들기 전 또 다른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